1592년 음력 4월 30일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한양 도성의 골목마다 물이 고였고 경복궁 근정전 지붕 위로 빗줄기가 떨어지는 소리가 어둠 속에 울렸습니다. 그런데 이 비 내리는 새벽에 조선의 왕이 백성 몰래 궁궐 뒷문으로 빠져나가고 있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도망간 건 왕인데 궁궐에 불을 지른 건 일본군이 아니라 조선의 백성이었습니다. 선조실록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왕이 이미 출궁하시자 무법한 백성이 먼저 장혜원과 형조를 불태웠다. 노비 문서를 보관하던 장혜원, 범죄 기록을 보관하던 형조. 백성들이 가장 먼저 불을 지른 곳이 하필 이 두 곳이었습니다. 왕이 떠난 뒤 백성이 가장 먼저 한 일은 적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묶어두던 문서를 태우는 것이었던 겁니다. 이것이 임진왜란의 첫 번째 장면입니다. 적이 오기도 전에 나라는 이미 안에서부터 허물어지고 있었습니다. 조선 역사에서 가장 논란이 많은 왕, 선조. 이 사람은 임진왜란이라는 나라가 통째로 넘어갈 뻔한 위기에서 의주까지 달아나며 최악의 위기관리 사례를 남긴 왕입니다. 그런데 선조만 놓고 보면 이야기의 절반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왕이 떠난 자리에서 이순신이라는 장수가 바다를 지켰고 곽재우라는 퇴직 문관이 붉은 옷을 입고 의병을 일으켰고 20살도 안 된 세자 광해군이 전국을 돌며 군사를 모았습니다. 오늘 이 영상은 하나의 질문을 끝까지 추적합니다. 위기의 순간 리더가 자리를 비우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그리고 이 질문은 432년 전 이야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2026년 지금 이 순간 대한민국의 재난 컨트롤 타워는 어떤 모습인지, 선조의 실패가 지금 우리에게 어떤 경고를 보내고 있는지까지 가보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은 리더십이라는 단어를 다시는 가볍게 쓰지 못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아마 영상이 끝난 뒤에도 한 가지 질문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을 겁니다. 그 질문이 뭔지는 맨 마지막에 드리겠습니다. 만약 이 영상이 여러분의 등골을 한 번이라도 서늘하게 만든다면 그때 좋아요 한번 눌러주십시오. 그리고 아직 구독 안 하신 분은 구독 버튼도 부탁드립니다. 댓글에는 이것만 적어주세요. 선조가 지금 대한민국의 국가위기관리센터에 앉아 있다면 첫 번째로 어떤 지시를 내릴 것 같습니까? 여러분의 답이 궁금합니다. 자, 시간을 432년 전으로 돌립니다. 1592년 음력 4월 13일 부산 앞바다에 배가 나타났습니다. 700척이었습니다. 이 숫자를 한번 현대적으로 환산해 보겠습니다. 2026년 현재 대한민국 해군이 보유한 전체 함정수가 약 170척 안팎입니다. 그 4배가 넘는 군선이 한꺼번에 부산 앞바다를 뒤덮었다는 뜻이 됩니다. 수평선이 배의 돛으로 가득 찬 광경을 부산 진성 성벽 위에서 내려다본 조선 병사의 입장에 한번 서보십시오. 아침 안개 사이로 처음에 점 하나가 보입니다. 점이 둘이 되고 셋이 되고 어느 순간 수평선 전체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바람에 실려오는 소리가 있었을 겁니다. 수백 척의 노 젓는 소리, 갑판 위 군화 소리, 그리고 조총을 손질하는 쇠 부딪히는 소리. 그 700척에 실려온 일본군 선봉 병력은 약 18,700명이었습니다. 지휘관은 고니시 유키나가. 일본 전국시대를 거치며 실전 경험을 쌓은 정예부대였습니다. 이 선봉대 뒤로 2번대 가토 기요마사의 22,800명, 3번대 구로다 나가마사의 11,000명이 연이어 상륙합니다. 총 투입 병력은 약 15만에서 16만. 이에 맞서는 조선의 전체 군사력은 장부상 약 17만이었지만 실제로 동원 가능한 병력은 그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차이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일본군에게는 조총이 있었고 조선군에게는 없었습니다. 조총이라는 무기가 전장에서 어떤 의미인지를 설명하겠습니다. 활은 숙련된 궁수가 10년 이상 훈련해야 전투에 쓸 수 있는 수준이 됩니다. 조총은 농민에게 3개월만 가르치면 전투 투입이 가능합니다. 100년간의 내전을 거친 일본은 이 조총을 대량 보급했고 부대 단위의 집중 사격 전술까지 완성한 상태였습니다. 200년간 큰 전쟁 없이 평화를 누린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의 왕은 전쟁이 터지자 백성보다 먼저 도망쳤습니다. 더 놀라운 건 이겁니다. 그 왕이 도망친 뒤 왕의 궁궐에 불을 지른 건 적군이 아니라 자기 백성이었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1592년 4월 30일 새벽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그 밤에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조선이라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1392년에 세워진 이 나라는 건국 이후 약 200년간 대규모 외침 없이 비교적 안정적인 시기를 보냈습니다. 물론 크고 작은 갈등은 있었죠. 사림과 훈구의 정치적 충돌, 사화라 불리는 피해 숙정, 그리고 변방의 여진족이나 외구의 소규모 침입. 하지만 나라의 근간을 흔들 만한 전면전은 없었습니다. 200년입니다. 한 세대를 30년으로 잡으면 6세대가 넘는 시간 동안 조선 사람들은 대규모 전쟁이 뭔지 몰랐습니다. 군대는 있었지만 실전 경험이 없었고 장수는 있었지만 전장을 밟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성벽은 있었지만 보수가 안 됐고
무기고는 있었지만 녹이 슬어 있었습니다. 평화가 길어지면 이런 일이 생깁니다. 위기를 상상하는 능력 자체가 퇴화합니다. 그런 나라의 왕좌에 앉은 사람이 선조입니다. 조선의 14번째 왕. 이 사람의 이야기를 하기 전에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은 선조를 욕하려고 만든 게 아닙니다. 그건 너무 쉬운 일이니까요. 저는 이 사람의 실패를 통해 하나의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위기의 순간 리더가 자리를 비우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이 질문은 432년 전에도 유효했고 지금 이 순간에도 유효합니다. 이 영상이 끝날 때쯤 여러분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스스로 내리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답이 꽤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흥미롭다면, 그래서 끝까지 함께하고 싶다면 지금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아직 구독을 안 하셨다면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영상이 끝난 뒤에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시면 저는 그걸 읽으면서 다음 이야기를 준비합니다. 자, 그럼 시작합니다. 1592년 음력 4월 13일 양력으로는 5월 23일입니다. 이날 아침 부산 앞바다에 배가 나타났습니다. 한 척이 아닙니다. 700척입니다. 700척이라는 숫자를 잠깐 상상해 보겠습니다. 지금 부산항에 들어오는 대형 컨테이너선 한 척의 길이가 약 400m입니다. 700척을 일렬로 세우면 단순 계산으로도 수십 킬로미터에 달하는 함대가 수평선을 뒤덮은 겁니다. 물론 당시의 배는 지금보다 훨씬 작았지만 그래도 700척입니다. 바다가 배로 덮였다는 표현이 과장이 아니었습니다. 이 함대에 타고 있던 일본군 선봉대는 약 18,700명. 대장은 고니시 유키나가였고 스시마의 영주소 요시토시가 길잡이 역할을 했습니다. 이들이 부산포에 상륙하면서 임진왜란이 시작됩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700척의 배가 부산 앞바다에 나타났을 때 조선에는 이 소식을 서울까지 전달할 시스템이 있었을까요? 있었습니다. 봉수제라는 게 있었습니다. 산 꼭대기에 봉화대를 세우고 불을 피워 다음 봉화대로 신호를 보내는 방식이죠. 이론적으로는 부산에서 서울까지 하루 안에 소식을 전달할 수 있는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200년간 실전이 없었으니까요. 봉화대를 지키는 군사들은 제대로 훈련받지 못했고 봉화대 자체가 관리 부실로 제 기능을 못하는 곳이 많았습니다. 부산이 뚫렸다는 소식이 한양에 도착한 것은 이틀 뒤였습니다. 이틀이면 짧아 보일 수 있지만 그 이틀 동안 일본군은 이미 부산 진성을 함락시키고 동래성을 향해 진격하고 있었습니다. 부산 진성을 지키던 첨사 정발. 이 사람은 일본군이 상륙하자 즉시 성문을 닫고 항전했습니다. 그러나 병력 차이가 너무 컸습니다. 성은 반나절 만에 뚫렸고 정발은 전사했습니다. 다음은 동래성이었습니다. 동래부사 송상현이 성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일본군은 동래성에 도착해서 이런 패를 보냈습니다. 싸울 테면 싸우고 싸우지 않을 테면 길을 비켜라. 전투할 의사가 없으면 그냥 지나가게 해달라는 겁니다. 이때 송상현이 보낸 답이 유명합니다. 싸워서 죽기는 쉬우나 길을 비켜주기는 어렵다. 이 한마디를 남기고 송상현은 성을 지켰습니다. 하지만 병력은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인근 9년의 지원을 요청했지만 제대로 된 지원군은 오지 않았습니다. 동래성도 하루 만에 함락됐고 송상현은 전사했습니다. 지금 부산 동래구에 가시면 복원된 동래읍성을 걸어볼 수 있습니다. 성벽 위에 서면 송상현이 서 있던 자리가 보입니다. 430년이 넘은 지금도 그 자리에 성벽이 남아있다는 사실이 어떤 설명보다 많은 걸 말해줍니다. 송상현은 자리를 지킨 사람입니다. 도망가지 않은 사람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해 두십시오. 잠시 후 정반대의 선택을 한 사람이 등장하니까요. 부산과 동래를 돌파한 일본군은 세 갈래로 나뉘어 북진합니다. 고니시 유키나가의 1군은 중앙 경로, 가토 기요마사의 2군은 동쪽 경로, 구로다 나가마사의 3군은 서쪽 경로를 탔습니다. 부산에서 한양까지의 거리, 지금 KTX로 2시간 30분이면 가는 그 거리를 당시 일본군은 약 20일 만에 주파했습니다. 하루에 약 20km씩 진군한 셈입니다. 보병이 무장을 갖추고 하루 20km를 이동하는 건 상당히 빠른 속도입니다. 이게 가능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조선군이 제대로 된 저항을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조선 조정이 급히 내려보낸 장수가 있었습니다. 신립입니다. 신립은 당시 조선에서 가장 이름난 무장이었습니다. 북방 여진족과의 전투에서 공을 세운 인물이고 선조도 그를 믿고 보냈습니다. 신립은 8천여 명의 병력을 이끌고 충주로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치명적인 판단 오류가 발생합니다. 신립은 조령, 지금의 문경세제를 거치지 않고 충주 탄금대 앞에 넓은 벌판에 진을 쳤습니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신립의 주력은 기병이었거든요. 좁은 산길보다는 넓은 평야에서 기병의 기동력을 살리겠다는 판단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건 여진족과 싸울 때의 전술이었습니다. 일본군은 여진족이 아니었습니다. 일본군에게는 조총이 있었습니다. 조총은 당시 동아시아에서 가장 앞선 화기였습니다. 사거리가 약 50에서 100m,
분당 발사 속도는 느렸지만 일본군은 이걸 집단으로 운용했습니다. 기마병이 돌격해 오면 조총으로 일제 사격을 한 뒤 창을 든 보병이 이어서 밀어붙이는 전술이었습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일본을 통일하는 과정에서 수십 년간 갈고 닦은 실전 전술이 조선의 기마 전술과 정면으로 충돌한 겁니다.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1592년 음력 4월 28일 충주 탄금대 전투에서 조선군은 괴멸합니다. 신립은 강에 뛰어들어 자결했고 참모 김여물도 함께 죽었습니다. 8,000명의 군사 대부분이 전사하거나 흩어졌습니다. 이 소식이 한양에 도착했을 때 조선 조정에는 더 이상 보낼 군대가 없었습니다. 4월 13일 부산 상륙, 4월 14일 부산 진성 함락, 같은 날 동래성 함락, 4월 28일 탄금대 패배, 그리고 4월 30일 부산에서 한양까지 조선의 방어선이 완전히 무너지는 데 걸린 시간이 정확히 17일입니다. 17일 만에 수도의 관문이 열린 겁니다. 200년간 평화를 누린 나라의 군사 시스템이 17일 만에 증발했습니다. 4월 30일 새벽입니다.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선조실록에는 이날의 기록이 남아있고 유성룡의 징비록에도 이 장면이 나옵니다. 충주에서 신립이 패했다는 보고가 올라오자 선조는 즉시 어전회의를 소집합니다. 이 자리에서 선조가 먼저 입을 엽니다. 파천, 즉 도성을 떠나야 한다는 의견을 선조 본인이 먼저 꺼낸 겁니다. 영의정 이사내를 제외한 거의 모든 대신이 반대했습니다. 아직 일본군이 한양에 도착하지 않았고 도성을 지킬 수 있다는 의견이었습니다. 하지만 선조는 결심을 이미 굳힌 상태였습니다. 그날 밤 비를 맞으며 선조는 한양을 떠납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이 1592년 4월 30일 새벽 한양에 살고 있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밤중에 갑자기 소란이 일어납니다. 밖에 나가보니 궁궐 쪽에서 횃불을 든 행렬이 북쪽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왕이 도망간다는 소문이 퍼집니다. 아직 적군은 코빼기도 안 보였는데 왕이 먼저 떠난 겁니다. 이때 여러분은 어떤 기분이 들었을까요? 선조가 떠난 뒤 한양에서 벌어진 일이 있습니다. 이건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이야기인데요. 궁궐에 불이 났습니다. 경복궁, 창덕궁, 창경궁, 조선의 법궁과 이궁이 하룻밤 사이에 동시에 불탔습니다. 그런데 이 불을 지른 게 일본군이 아니었습니다. 일본군은 아직 한양에 도착하지도 않았거든요. 일본군 선봉대가 한양에 입성한 건 5월 3일입니다. 선조가 떠난 건 4월 30일이고 궁궐이 불탄 것도 4월 30일에서 5월 초 사이입니다. 그러면 누가 불을 질렀을까요? 선조수정실록에는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도성에 간악한 백성들이 먼저 궁궐의 창고를 약탈하고 불을 질렀다. 왕이 떠난 뒤 왕의 궁궐을 태운 건 왕의 백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백성들이 가장 먼저 불을 지른 곳이 어디였는지가 중요합니다. 장혜원과 형조입니다. 장혜원은 노비 문서를 관리하는 관청이고 형조는 범죄 기록을 보관하는 관청입니다. 백성들이 처음 공격한 건 궁궐의 보물창고가 아니라 자신들을 속박하는 문서가 보관된 관청이었습니다. 노비 문서가 타면 노비라는 증거가 사라집니다. 범죄 기록이 타면 전과가 사라집니다. 200년 동안 축적된 체제의 족쇄가 문서 속에 있었고 왕이 떠나자마자 그 족쇄를 불태운 겁니다. 이건 단순한 약탈이 아닙니다. 시스템에 대한 분노입니다. 왕이 백성을 버렸는데 백성이 왕의 시스템을 지켜야 할 이유가 없었던 겁니다. 리더가 자리를 비우면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정보가 끊기고 책임이 사라지고 분노가 적이 아닌 내부로 향합니다. 선조의 파천 경로를 따라가 보겠습니다. 한양을 떠난 선조는 개성으로 갑니다. 개성에서 하루 묵었습니다. 하지만 일본군의 진격 속도가 예상보다 빨랐습니다. 개성도 안전하지 않다는 보고가 올라옵니다. 선조는 다시 평양으로 이동합니다. 평양에 도착해서 잠깐 숨을 돌렸지만 고니시 유키나가의 일군이 평양까지 쫓아옵니다. 선조는 다시 짐을 쌉니다. 이번엔 영변, 그 다음엔 의주. 의주는 압록강 건너편이 바로 명나라 영토인 국경 도시입니다. 한양에서 의주까지 한반도를 남쪽 끝에서 북쪽 끝까지 관통하는 도주였습니다. 유성룡은 징비록에서 이 장면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비가 쏟아지고 길이 진흙으로 변해 수레가 나아가지 못했으며 어가를 호위하는 군사가 겨우 수십 명에 불과했다. 그리고 의주에 도착한 선조가 한 일이 있습니다. 이건 많은 역사 교과서에서 잘 다루지 않는 이야기인데요. 선조가 검토한 선택지 중 하나가 명나라로의 망명이었습니다. 내부라고 하는 건데 쉽게 말하면 조선의 왕이 조선을 포기하고 명나라 영토로 건너가 천자에게 보호를 요청하겠다는 겁니다. 선조실록에 따르면 요동 망명안을 어전회의 안건으로 상정한 사람이 선조 본인이었습니다. 이건 단순히 겁이 나서 도망가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이야기입니다. 나라를 통째로 버리겠다는 선언에 가깝습니다. 물론 이 망명안은 실현되지 않았습니다. 붕당을 막론한 신하들의 결사적인 반대가 있었고 결정적으로 명나라 측에서도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명나라는 조선의 망명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대신 원군을 파견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자, 여기서 선조라는 사람의 위기관리 능력을 정리해보겠습니다.
보냈습니다. 전쟁이 터지기 전에는 일본이 쳐들어온다는 경고를 무시했습니다. 1590년 선조는 통신사를 일본에 보냈습니다. 돌아온 정사 황윤길은 반드시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고 보고했고 부사 김성일은 그런 징조를 보지 못했다고 보고했습니다. 선조는 전쟁이 안 일어난다는 보고를 선택했습니다. 전쟁이 터지자 도성을 버리고 도망쳤습니다. 도망치면서 세자 광해군에게 분조를 맡겼습니다. 분조라는 건 조정을 둘로 나누는 건데 사실상 위험한 현장은 세자에게 떠넘기고 자신은 안전한 곳으로 빠진 겁니다. 의주에 도착해서는 명나라로 망명하려 했습니다. 이걸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위기를 부정하고 현장을 이탈하고 책임을 전가하고 마지막에는 나라 자체를 포기하려 했다. 위기관리의 4가지 최악의 선택을 전부 한 겁니다. 그런데 바로 이 시점에서 정반대의 선택을 한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왕이 도망간 그 나라에서 왕의 명령 없이 중앙의 지원 없이 스스로 일어선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전쟁 발발 9일째인 4월 22일 경상도 의령에서 한 사람이 붉은 옷을 입고 나타났습니다. 곽재우입니다. 이 사람의 직업이 뭐였을까요? 관직에 있던 무장이 아닙니다. 과거에 급제한 적도 없는 제야 선비였습니다. 시험에 떨어진 뒤 낙향에서 농사를 짓고 있던 사람이 전쟁 소식을 듣고 의병을 일으킨 겁니다. 곽재우는 자기 재산을 털어서 사람을 모았습니다. 처음에 모인 인원은 수십 명에 불과했지만 이 소규모 의병대가 경상도 의령과 창녕 일대에서 일본군 보급로를 끊고 게릴라전을 펼치면서 놀라운 전과를 올렸습니다. 곽재우가 붉은 옷을 입고 다닌 이유가 있습니다. 적에게는 공포를, 아군에게는 사기를 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홍위 장군이라 불렀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이 붉은 옷의 장군을 처음 봤을 때 그 느낌이 어땠을까요? 왕은 도망갔는데 이 사람은 자기 돈 털어서 자기 목숨 걸고 싸우러 나온 겁니다. 곽재우만이 아니었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의병이 일어났습니다. 경상도에서는 곽재우 외에도 정인홍, 김면 등이 의병을 조직했고 전라도에서는 고경명이 6,000명이 넘는 병력을 모았습니다. 이건 임진왜란 최대 규모의 단일 의병 부대였습니다. 충청도, 경기도, 황해도에서도 의병이 봉기했습니다. 1592년 10월 이후로는 전국적으로 100여 부대에 달하는 의병이 활동했고 조직된 의병으로 확인되는 총 인원이 약 28,000명에 달합니다. 28,000명이라는 숫자를 체감해 보겠습니다. 지금 기준으로 육군 한 개 사단의 병력이 약 1만 명에서 1만 5천 명입니다. 의병의 규모가 현대의 2개 사단에 맞먹었다는 뜻입니다. 그것도 정부의 명령이나 보급 없이 자발적으로 모인 인원이 그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바다에는 이순신이 있었습니다. 이순신에 대해서는 너무 많은 이야기가 나와 있으니 제가 전부 다루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순신이 한 일의 핵심은 전투에서 이긴 것이 아닙니다. 물론 이기기도 했죠. 옥포해전, 한산도 대첩, 부산포해전, 이순신은 참여한 해전에서 거의 패배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이순신이 바다를 지킴으로써 일본군의 서해안 보급로를 완전히 차단했다는 사실입니다. 일본군은 부산에서 상륙해 육로로 북진했지만 서해안을 통해 보급품과 증원병을 올려보내려던 계획은 이순신 때문에 완전히 좌절됐습니다. 이게 왜 결정적이었느냐면 15만 명이 넘는 대군이 적국 깊숙이 들어가서 보급 없이 버틸 수 있는 기간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순신이 보급로를 끊자 일본군의 진격은 점점 느려졌고 평양 이북으로는 더 이상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중앙정부의 지원 없이 현장의 장수 한 명이 나라의 운명을 바꾼 겁니다. 그 사이 선조가 떠넘긴 분조를 맡은 광해군은 어떻게 했을까요? 당시 광해군의 나이 18이었습니다. 18살 세자가 전쟁터 한복판에 남겨진 겁니다. 아버지인 선조는 의주까지 도망갔지만 광해군은 전국을 돌아다녔습니다. 이천, 평해, 순천, 성주, 해주. 광해군이 이동한 경로를 지도에 찍어보면 한반도 전체를 종횡으로 가로지르는 궤적이 나옵니다. 광해군은 각 지역에서 의병을 독려하고 흩어진 관군을 수습하고 군량을 모으는 역할을 했습니다. 중앙의 왕이 부재한 상황에서 현장에 남은 세자가 임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 겁니다. 나중에 광해군이 왕이 된 뒤 실용적인 외교와 내치에 뛰어난 능력을 보인 건 이때의 경험과 무관하지 않을 겁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왕이 떠난 자리에서 곽재우는 자기 재산을 털어 의병을 일으켰고 이순신은 바다를 지켜 보급로를 끊었고 광해군은 전국을 돌며 흩어진 나라를 수습했습니다.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이 뭘까요? 자리를 지켰다는 겁니다. 아무도 시키지 않았는데 자기 자리에서 할 일을 한 겁니다. 송상현이 동래성에서 죽으면서 자리를 지킨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리더십의 본질은 여기에 있습니다. 자리를 지키는 것, 이것이 위기의 순간에 나라를 살립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에는 반전이 하나 더 있습니다. 나라를 구한 사람을 나라의 왕이 직접 부순 이야기입니다. 이순신이 조선을 구했습니다. 바다를 지켜 일본의 보급로를 끊었고
연전연승으로 조선수군의 제해권을 지켜냈습니다. 그런데 그 이순신을 파직한 사람이 누구였는지 아십니까? 선조입니다. 1597년 정유재란이 시작되기 직전이었습니다. 일본의 이중간첩 요시라의 정보 공작에 선조가 넘어갑니다. 가토 기요마사가 특정 날짜에 특정 해로로 올 테니 그때 치면 잡을 수 있다는 정보였습니다. 선조는 이순신에게 출격 명령을 내렸지만 이순신은 이 정보가 함정이라고 판단하고 출격을 거부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순신의 판단이 맞았습니다. 그건 일본이 조선수군을 유인해 경멸하려는 계략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선조는 왕명을 거역한 이순신을 체포하여 한양으로 압송했습니다. 삼도수군통 제사의 직위를 박탈하고 죄인으로 만들어 신문했습니다. 국문 과정에서 이순신은 고문을 받았고 원래 사형에 처해질 뻔했습니다. 우의정 정탁의 구명 상소 덕분에 겨우 목숨을 건졌지만 이순신은 통제사가 아닌 백의종군의 신분으로 떨어졌습니다. 백의종군, 일반 병사의 신분으로 군대를 따라다니라는 겁니다. 나라를 구한 장수를 일개 병졸로 만든 겁니다. 그리고 이순신의 후임으로 삼도수군 통제사가 된 사람이 원균입니다. 원균은 이순신과는 완전히 다른 유형의 장수였습니다. 이순신이 신중하고 계산적이었다면 원균은 무모하고 충동적이었습니다. 이순신이 유인 작전의 함정을 간파하고 출격을 거부한 그 바다에 원균은 그대로 나갔습니다. 1597년 음력 7월 15일 칠천량 해전입니다. 이 해전에서 조선수군은 사실상 전멸합니다. 배 12척을 제외한 나머지가 모두 격침되거나 납포되었습니다. 이순신이 수년에 걸쳐 쌓아 올린 제해권이 단 하루 만에 무너진 겁니다. 원균은 전투 중 도주하다 전사했고 조선의 바다는 일본에게 열렸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선조가 어떻게 했을까요? 이순신을 다시 불렀습니다. 삼도수군통 제사에 다시 임명한 겁니다. 그런데 이순신이 돌아왔을 때 남아있던 전선이 12척이었습니다. 12척. 이순신이 수백 척의 함대를 운용하던 시절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숫자입니다. 그리고 이 12척으로 이순신은 133척의 일본 수군과 맞싸웁니다. 명량해전입니다. 울돌목의 좁은 물길과 빠른 조류를 이용해 12척이 133척을 이겼습니다. 이건 전쟁사에서 거의 기적에 가까운 승리입니다. 하지만 이 기적의 이면에는 12척까지 몰린 원인을 제공한 왕이 있었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이순신을 파직하고 원균을 세우고 수군을 전멸시킨 뒤 다시 이순신을 부른 선조. 이 과정을 위기관리의 관점에서 보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현장에서 가장 유능한 사람을 제거하고 그 자리에 무능한 사람을 앉히고 시스템이 붕괴된 뒤에야 다시 유능한 사람을 불렀다. 이건 위기관리가 아닙니다. 위기제조입니다. 위기관리의 컨트롤타워가 오히려 위기를 만든 겁니다. 임진왜란이 조선에 남긴 상처는 숫자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쟁 전 조선의 경작지는 약 170만 결이었습니다. 결이라는 건 토지 면적의 단위인데 정확한 환산은 시대마다 다르지만 대략적으로 170만 결은 조선 전체 농경지를 의미합니다. 전쟁이 끝난 뒤인 1610년 기준으로 이 경작지가 54만 결로 줄었습니다. 3분의 1 수준입니다. 나머지 3분의 2는 불타거나 주인이 죽거나 도망가서 버려진 겁니다. 인구 통계도 참담합니다. 전쟁 전 호적에 등록된 인구가 약 416만여 명이었는데 전쟁과 그에 따른 기근, 질병으로 인구가 급감했습니다. 물론 호적 등록 인구와 실제 인구 사이에는 차이가 있으므로 정확한 수치는 추정하기 어렵지만 조선 사회의 기반이 근본적으로 흔들린 것은 분명합니다. 7년 전쟁, 임진왜란과 정유재란을 합쳐서 7년입니다. 이 7년이 조선에 남긴 건 잿더미와 기록이었습니다. 잿더미는 시간이 지나면 복구되지만 기록은 남습니다. 유성룡은 전쟁이 끝난 뒤 징비록을 썼습니다. 징비라는 말은 시경에서 나온 표현으로 앞이를 경계하고 삼간다는 뜻입니다. 유성룡은 이 책에서 전쟁의 원인, 전개, 그리고 실패의 교훈을 낱낱이 기록했습니다. 유성룡이 가장 뼈아프게 지적한 건 뭘까요? 전쟁이 일어날 것을 알면서도 대비하지 않은 것, 그리고 위기의 순간에 리더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자, 이제 시간을 한번 뛰어넘어 보겠습니다. 432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위기관리에서 얼마나 나아졌을까요? 컨트롤타워라는 말이 있습니다. 원래는 공항에서 비행기 이착륙을 지휘하는 관제탑을 뜻하는 말인데 지금은 위기 상황에서 전체를 총괄하고 지휘하는 사령부를 가리키는 말로 쓰입니다. 선조시대에도 컨트롤타워는 있었습니다. 왕 자체가 컨트롤타워였습니다. 조선은 왕이 모든 군사적 결정의 최종 결재자였고 비변사가 그 아래에서 실무를 담당했습니다. 문제는 그 컨트롤타워인 왕이 도망갔다는 겁니다. 컨트롤타워가 사라지면 어떻게 되는지,
우리는 1592년에 목격했습니다. 정보가 끊기고 명령체계가 무너지고 각 지역이 고립되고 혼란 속에서 사람들이 죽습니다. 이 패턴이 432년 뒤에도 반복됐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2014년 4월 16일입니다. 이 날짜만 말씀드려도 무슨 사건인지 아실 겁니다. 세월호입니다. 세월호 참사 당시 가장 많이 지적된 문제가 뭐였습니까? 컨트롤타워의 부재였습니다. 배가 기울고 있는 그 시간에 구조를 총괄해야 할 지휘부가 제 기능을 하지 못했습니다. 현장의 해경은 지시를 기다렸고 지시를 내려야 할 곳에서는 지시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결정적인 골든타임이 흘러갔고 304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선조와 세월호 432년의 간격 사이에 뭐가 바뀌었습니까? 구조는 놀라울 정도로 비슷합니다. 컨트롤타워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현장은 고립되고 사람이 죽습니다. 1592년에는 왕이 도망갔고 2014년에는 지휘부가 침묵했습니다. 형태는 달랐지만 결과는 같았습니다. 그래서 2026년 현재 대한민국은 어떤 변화를 만들고 있을까요? 올해 들어 정부는 국민생명안전위원회를 신설했습니다. 대통령이 위원장을 맡는 최고 수준의 컨트롤타워입니다. 이 위원회는 산업재해, 자살, 자연재난, 교통사고, 어린이 안전사고 등 5대 분야의 생명안전 정책을 총괄합니다. 지금까지는 산업재해는 고용노동부, 자살 예방은 보건복지부, 재난대응은 행정안전부로 분산되어 있어서 컨트롤타워가 사실상 없었던 겁니다. 여기에 더해 2026년 7월 22일에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개정안이 시행됩니다. 이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난대응 체계를 전면적으로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고 중앙합동재난 피해자지원센터의 조직과 기능을 새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분산된 안전정책을 하나로 모으고 재난이 터졌을 때 누가 지휘하고 누가 책임지는지를 법으로 명확하게 정한 겁니다. 이런 변화가 의미 있는 이유는 제도가 있으면 최소한 자리는 비어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1592년에 선조가 도망갔을 때 그 자리를 대신할 제도적 장치가 없었습니다. 분조라는 건 급조된 임시 방편이었지 사전에 설계된 시스템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제도가 있다고 해서 모든 게 해결되는 건 아닙니다. 제도는 있었는데 작동하지 않은 사례를 우리는 이미 봤습니다. 봉수제라는 제도는 있었지만 200년간 관리가 안 돼서 작동하지 않았고 군사 시스템이라는 제도는 있었지만 실전 경험이 없어서 17일 만에 무너졌습니다. 제도의 존재보다 더 중요한 건 그 제도를 운영하는 사람의 판단입니다. 그리고 그 판단을 내리는 사람이 자리를 지키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다시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위기의 순간 리더가 자리를 비우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1592년이 그 답을 보여줬습니다. 왕이 떠나자 궁궐이 불탔고 군사 시스템이 무너졌고 경작지의 3분의 2가 사라졌고 나라가 잿더미가 됐습니다. 반대로 자리를 지킨 사람들이 무엇을 해냈는지도 봤습니다. 송상현은 죽으면서도 성을 지켰고 곽재우는 자기 돈으로 의병을 일으켰고 이순신은 12척으로 바다를 지켰고 광해군은 18살에 전쟁터를 누볐습니다. 위기관리의 핵심은 화려한 전략이 아닙니다. 자리를 지키는 겁니다. 정보가 모이는 곳에 앉아서 판단을 내리고 그 판단에 책임을 지는 것. 이게 컨트롤타워의 본질입니다. 선조는 그걸 하지 못한 왕이었고 이순신은 그걸 해낸 장수였습니다. 432년이 지난 지금 우리 사회의 컨트롤타워는 제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제도는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법도 개정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음 위기가 왔을 때 그 자리에 앉은 사람이 선조일지 이순신일지 아니면 아무도 앉아있지 않을지 그건 아직 아무도 모릅니다. 유성룡은 징비록의 첫 장에 이렇게 썼습니다. 내가 이 기록을 남기는 것은 지난 일을 걱정해서가 아니라 다가올 일을 대비하기 위해서다. 432년 전 비 내리던 새벽에 왕이 떠난 그 길 위에서 유성룡이 남긴 이 한마디가 아직도 유효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다음 위기 앞에 서 있으니까요. 다음 위기가 왔을 때 여러분의 자리에는 누가 앉아 있을까요? 여러분은 그때 떠나는 사람이 되실 건가요? 아니면 남는 사람이 되실 건가요? 그 답은 여러분의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다음 편에서 뵙겠습니다.